사실 어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된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놀랐던 이제 소식이기도 한데 이후에 당원 게시판에 이제 뭐 강성 지지자들 반발이 좀 올라왔어요. 뭐 수박들이 뒤통수를 쳤다, 항의성 글도 올라오고 조국 혁신당 가겠다, 탈당 신청한 뭐 강성 당원도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정청래 의원은 SNS에 사과하고 우원식 의원 부적절하다 비판 나오고 또 그런 뜻이 아니었다 재반박으로 올라오고 이런 지금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했다. 뭐 일단 우원식 의장 이제 국회의원이 의장 뭐 거의 사실상 됐죠. 내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된 데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스킨십 추미애 당선자가 스킨십이 좀 부족해서 의원들이 별로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친소만으로 결정했냐? 그것보다 더 큰 건 일단 추미애 당선자의 우려되는 돌출 행동. 2009년에 환노위 사태 같은 경우 문 걸어 잠그고 노동법을 그냥 한나라당과 당시에서 통과시켰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추운 갈등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를 해보든지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보고 싶었는데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거기에 그냥 듣지 않고 돌출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런 몇 번의 돌출 행동이 누적되면서 민감한 시기에 정치력에 대해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로고 보고 또 하나는 뭐 너무 의전서열 위인 국회의장까지도 나서서 이렇게 어떤 교통정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보이는 손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심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어제 오전 아침에 또 일부 민주당에서는 의원식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 또 우상호 의원이 이미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국회의장에 대한 교통정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날 전전날쯤에 몇 분의 중진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효과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에 저는 일부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강성 지지층이라고 했더니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 지지층들이 상당히 실망하고 그런 것 같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일부 지지층의 뜻대로만 당이 움직이는 것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옛날 박원순 전 시장, 오거돈 전 시장 보궐선거 했었잖아요. 당시 이낙연 대표가 이게 원래 민주당이 자당 실수로 보궐선거 할 때 후보자를 안 내기로 했다가 이거를 내고 싶어서 전당원 투표에 붙입니다. 네. 당시 투표율이 30%가 좀 안 되고 80몇 %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후보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민심은 사실 후보를 내는 거에 50% 이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하나가 위성정당 문제예요. 당시 전당원 투표를 붙이면 80몇 % 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민심은 제 기억으로 55% 정도가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의 이 민심이 이 당심이 꼭 민심과 일치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미애 당선자가 목소리도 크고 전투력이 크고 반윤의 기치를 가장 높이 든 거는 맞지만 그냥 기치만 들고 깃발만 들면 성과를 열매를 따는 데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부분을 판단한 것 같다. 그리고 뭐 실망하신 당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자꾸 지난번에 이제 강서 보궐 그 선거가 기억이 나서 네. 상대당에서 저런 경험이 있으면 그거 그냥 보고 그거 그대로 안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만 이제 아까 추미애 의원에 대한 당선자에 대한 그 평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두 가지 지점에서 이제 하나는 위기, 이제 우리의 위기. 또 하나는 이재명의 위기 뭐 이렇게 좀 봤어요. 우리의 위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크게 승리를 하고 나서 저는 폭주할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에 정책적인 얘기보다는 특검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또 특검 공화국으로 가는구나라는 이제 라고 저희는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정 기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 자정 기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이 국회를 22대 국회를 운영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좀 수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강성 지지층이 그런 말을 썼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뭐 아직도 남아 있나 보네라는 생각도 들면서 다만 이재명의 그 독재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니면 이 독주 체제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방송에서 그 유인태 의원님이라든지 전 의원님이라든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황자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한 명에 의해서 전혀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다는 것을 보면 이번에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된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후보지만 네. 아직까지 후보지만 네. 뭐 거의 된다고 이제 치면 그것에 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재명 리더십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단체나 언론과 제도권 그다음에 국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시민단체들은 강한 언론적인 입장을 제공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책까지 내는 건 좋지만 근데 정치권은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서 해결책 솔루션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목소리만 강하게 얘기해서 솔루션을 만약에 못 낸다.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데 예로 185석이나 192석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8석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조금 더 유리할 뿐이지 기본 환경은 똑같아요. 그래서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만약 국민의힘이 똘똘 뭉친다. 이번에도 초선 의원도 만나서 똘똘 뭉친다.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단일 대우로 강조하고 그러면 여기는 정치력이 필요한 거지 목소리 큰다고 해서 해결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실을 가져오는 거는 누가 얼마큼 중도층의 민심을 많이 가져가서 열매를 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얘기만 해서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사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뭐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평가를 떠나서 워낙에 가지고 계신 캐릭터가 세기 때문에 저분이 국회의장이 되면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의장 진짜 중립적인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오히려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부분도 보면 우원식 그 의원도 지금 뭐 그 경선에서 이기고 나서 나오신 말씀 보면 굉장히 민주당에 도움될 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선언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라서 저분도 뭐 그냥 도토리 키재기다. 그 정도로 민주당이 굉장히 좀 편향적인 그런 국회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이재명이라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황제 같은 그 굉장히 독재자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진행을 하고 푸시를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았다는 부분은 민주당의 자정기능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도 타격은 갔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누구죠? 저 경남도지사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가 뭐 잠깐 한국에 들어오는데도 그거 가지고 뭐 엄청나게 말이 많잖아요. 이미 벌써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그 세력이 아니면 그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그냥 저는 일단 뭐 민생 중요하죠. 중요하고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이나 이거는 국가 권력의 최정점이 과연 공정하게 작동되고 있냐의 문제에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딱 요거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일단 대통령은 당연히 거의 99%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그러면 제2결을 통과시키는데 쉽지는 않아요. 정말 쉽지는 않은 거고 국민의힘 8명이라고 해도 8명 꼬셔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누가 더 나을 거냐. 의원들이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자가 나을 거냐, 우원식 후보자가 나을 거냐.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여러 여론 지형이나 이슈에서 민주당이 저는 뭐 7대3 정도로 유리한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근데 너무 강경하게 나가면 이쪽이 똘똘 뭉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대5 지형이 돼버리면 그것도 뭐 굳이 유리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뭐냐면
최상병 특검이 됐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수사가 됐던 뭐 앞으로 특검이 일어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어찌 보면 지금 정치 상황의 상징적인 그 이벤트로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21대 국회 평가하는 거 보세요. 뭐 최악의 법률 통과 그런 국회로 이제 오명이 됐죠. 그리고 21대 국회를 생각하면은 서로 드립다 싸운 것밖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민생이 챙겨졌습니까? 21대 국회는 또 첫 2년은 문재인 정부 야당이 이제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나머지 2년은 뭐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지만 그 과정이 넘어오는 과정, 뭐 처음에는 지키려고 했던 그리고 넘어갔을 때는 다시 뺏으려고 했던 아니면 거기에 흠집을 내기 위해 했던 그런 정치적인 공방밖에 없던 걸로 기억나는 이 국회가 다시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21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22대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요 지점에 대해서는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인으로 뽑았는데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서로 또다시 한번 그냥 창과 방패로 그냥 싸우기만 할 건지 이런 상징적인 그 주제를 앞에 내놓고 나머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여기에만 매몰돼서 모든 다음 4년을 또 보낼 건지 이들 그러면 제가 그 생각하는 거는 물론 정당이라는 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거는 3년 후에 그 정권을 탈환하냐 재창출하냐 그 대선밖에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3년 동안 도대체 이 사람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지 지금까지 보여온 지난 한 달간 넘는 그 과정 속에서는 보이지 않다. 그러면 180석이나 되는 거의 190석이나 되는 이 범야권에서 192석이죠. 어찌 보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굉장히 무기력해 보인다. 너무 무기력해 보이니까 진짜 이 낙선자인 천목회까지도 나와서 이런 말을 드렸을 때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얼마나 지금 당선된 초선이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무기력함을 보였으면 어찌 보면 수도권 3040 이 소장파 낙선자들이 하는 목소리마저도 여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사실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 약간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다. 보통 패키지로 가거든요. 네. 근데 투트랙으로 가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거기서 협의해서 그냥 가면 되고 쟁점 법안은 따로 다른 트랙에서 논의하면 되는 그런 게 좀 그러니까 관례처럼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민생회복지원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는 좀 한 발 뒤로 했거든요. 물론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형태 같은데 보편 지급이 아닌 뭐 70% 80% 네. 그러면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대통령도 그러니까 회복지원금의 형태는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이 부분 집중적으로 협의하면 돼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뭔가 작동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더 있느냐. 물론 국회가 야당이 훨씬 의석수가 많지만 사실은 정부를 운영해 가는 거는 집권 여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지금은 야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여당이 뒤로 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제가 아까 저는 이재용 간사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는데 투트랙으로 가서 합의하시는 건 자꾸 설득해서 합의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가야 되는데 의대 증원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사실 그건 뭐 사회와 그런 건데 그런 합의점을 찾는 데는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정부가. 예. 저는 근데 그것을 정부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일을 국회가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방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누가 더 책임이 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뭐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그래도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인데 책임론이 더 크지 않느냐 말이 되죠. 근데 지금까지 국회는 최소한 21대와 22대를 보면은 야당이 압도적으로 그냥 숫자에서 많잖아요. 그 숫자에서 나오는 힘이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10년, 20년 동안 지난 정치를 바라보면은 의회 권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뭐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냐, 대통령 권력이 집중돼야 했지 이 얘기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긴 하지만 강론으로 들어가면 의회 권력은 너무나도 세졌습니다. 그럼 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걸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야당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제가 물론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는 뭐 시청자들이 평가할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많이 부족했다. 야당도 책임에서 회피할 수는 없다.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치재테크 박성태 사랑가사의 연구소 연구실장님,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